예, 그럼 계속해서 국내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나 이야기들은 하긴 했었는데 뭐 미국 증시에는 당연히 호재일 테고 과연 이제 우리 증시에 얼마나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우리도 좀 붐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일단 포커스가 자국 내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뭐 제2의 뉴딜과 비견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와 교육 등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기에는 그렇게 큰 기대를 갖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부 건설 기계라든지 미국 쪽에 우리가 진출해 있는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이제 그 규모가 크고 좀 뭐 기간이 긴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이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반사이익을 얻기까지는 좀 너무 기대가 크지 않겠는가,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든의 기조 중 하나가 그 바이 아메리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국 내에 있는 물건부터 그리고 기업 거부터 사겠다라는 거니까 네. 최소한 우리가 반사이익 받으려면 현재 미국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은 보긴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설과 관련된 그러니까 네. SOC 투자,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더군다나 반사이익을 얻을 기업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SOC 대규모 투자랑 관련해서 하는데 우리가 현지 공장이라기보다는 거기 어차피 로컬 업체들의 경쟁력이 또 어마무시하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뭐 대규모 SOC 사업을 하게 된다라면 자국 내 기업을 우선순위로 하겠지. 그렇죠. 해외 기업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량을 하나 세운다라고 한다라면 뭐 해외 기업들과 입찰을 통해서 싸게 좋게 만들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경기 부양을 위한 교량을 만든다라고 한다라면 아무래도 입찰 제한 조건이 붙겠죠. 그러겠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글로벌리 빅 뉴스이면은 틀림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 아메리카, 그다음에 미국 우선주의, 지금 뭐 중국과도 삐그덕거리는 부분들을 그대로 이어받겠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미국 대통령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너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대비해서 조금은 우리에게 어떤 뭐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각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국내 증시의 영향력 이렇게 짧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올해 초에서부터 그 어떤 우주 산업이나 우주 산업 관련 ETF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막 기대감들이 높아졌거든요. 뭐 당장 올 하반기쯤이면 뭐 화성 여행이라도 갈 것처럼 분위기가 뭐 형성되기도 했었는데 예. 국내 관련주들이 묶여 있긴 합니다. 좀 예. 여기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것도 냉정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대통령께서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을 좀 지피신 분도 일부 있고요. 물론 우주여행이라는 게 과연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나타나겠느냐라는 부분들보다는 기술력을 선보이는 어떤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아무리 미국이 개인들의 뭐 우주여행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대기권을 잠깐 좀 지나가는 정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달을 구경하고 온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비용들은 전부 다 환경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글로벌 기조와는 또 역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익을 얻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우주항공 부분에 있어서 또 국내 업체들이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특히 항공우주 같은 경우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들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항공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지, 그렇죠. 이게 우주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니다. 물론 항공산업에 있어서는 글로벌리 역량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글로벌 각국에 대해서 다양한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생산까지 하고 있는 부분들은 되고 있습니다만 항공 분야에 있어서의 조금 그런 부분들을 국한해서 보셔야지 우주까지는 느린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독자 개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비용이라는 것을 기업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우주 산업보다는 덜 먼 질문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뭐 2, 3년 후의 얘기긴 하나
그 LG전자하고 마그나하고 이제 합작법인을 그렇습니다. 만들었는데 예. 마그나가 우리 애플카 만들 준비가 돼 있다까지 러브콜을 예. 보냈지 않습니까? 예.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그나 같은 경우 아직 마그나와 LG가 합작법인이 설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조만간 설립이 될 것인데 마그나 같은 경우는 애플이 누구랑 손을 잡든지 간에 파워트레인을 납품하고 싶겠죠. 네. 부품 회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아차 같은 경우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게 이런 거랑 부품 회사가 니네가 어디랑 손을 잡든지 간에 파워트레인을 우리가 맡을게. 이건 좀 괴가 다르다라는 거죠. 네. 파워트레인만 갖고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리고 LG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한 거죠. 뒤에는 LG가 있고 LG는 전장 사업에 나가겠다고 하고 그렇죠. 만약에 LG가 이 기회에 애플을 손에 얹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정말 어마무시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기존의 완성차 입장에서 본다라면 애플과의 어떤 뭐 껄끄러운 협업 관계 벌써 이름만 하더라도 애플카라는 이름을 앞에 붙인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지만 LG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만들 기회를 준다라면 애플카라고 충분히 붙일 수 있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데 애플 입장에서 보면 여태껏 휴대폰과는 다르죠. 네.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따른 문제도 이건 인명에 대한 문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니까 자동차를 만들어보지 못한 업체에게 하청을 준다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다. 단지 마그나 입장에서는 LG가 있건 없건 우리가 납품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부품과 관련된 부분들에 한정해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그 뒤에 지금 이제 그 뒤에는 상상의 나래입니다. 이렇게 펼친다라는 것은 좀 냉정히 봐야 되는 시각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저는 그렇다라고 LG전자를 우리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그런 부분들을 무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 뿐인데 저는 그거를 떼어낸다 하더라도 LG그룹이 전장으로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지금 휴대폰 사업 부분들을 떼어낸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것만 갖고도 LG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역시 뭐 장단기적으로도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참 많은 LG전자 그리고 관련한 애플과 관련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좀 어제 좋은 의미에서 시끌시끌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있지 않습니까? 뉴딜펀드 완판도 완판이고 뭐 두나무 미국 상장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증권사가 어제 상한가에 오늘도 15% 급등을 해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글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제 증권사들의 이제 수익원이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지금 현재 증권사들이 작년에는 워낙 주식 시장이 좋다 보니까 수입 수수료 수입이 높았고요. 두 번째로 높았던 것은 이제 신용 이자 수입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와 이자에 대한 수익이 높았는데 이제는 뭐 펀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수수료가 좀 높다라고 하니 더군다나 정부에서 원금 보장이 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마무시하게 몰릴 것을 보여주는데 4월 27일까지입니다.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시 아직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틀 동안 좀 많이 올랐죠. 네.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야 되고 어쨌든 증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번에 추경 배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수익원 다변화라든지 수익성 개선 효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증권에서 거래하시는데 좀 불편함을 느끼시죠? 네. 지점을 많이 줄여놔가지고 저도 무슨 일이 있어서 특정 증권사에 모바일 가입을 오늘 새벽에 잠깐 했었는데 네. 한 20분 걸렸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점을 전화하려고 하니까 네. 이게 뭐 전화도 안 되고 오전 내내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증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수익성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증권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들어봤고요. 또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정부가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대응해서 정부 예산 한 72조를 쓰겠다. 네. 근데 이게 참 저 들으면서 애매해진 게 출산율이 떨어지면 네. 유아 관련 용품이나 콘텐츠 업체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제한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정부 정책은 돈을 푼다니까 네. 오늘장에서는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관심 받으면서 오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은 그러면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고민거리가 많아지죠. 네. 아이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김민용 앵커처럼 자녀에 대한 부분들 이제 뭐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될 세대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면. 근데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한 명을 더 낳는 것 문제도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게 과연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구조상 경쟁이 굉장히 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과연 원활히 지금 하겠느냐? 제가 이제 뭐 벌써 지금 대답이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온다라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연수가 되신 분들은 그 손주분들을 보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정부가 계속 물론 이제 정부의 역할은 그런 거를 하긴 해야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건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금을 투자해서 정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도 그 혜택을 좀 보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쪽들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역시 지금 시장이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강세장에서 목말라 있다. 뭔가 재료가 있으면 뭔가 조금 들어가서 수익률 게임을 좀 하고 싶다.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라는 관점이지 이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같은 경우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요. 이거는 시장과 관련된 건데 강세장에 목말라 있다라는 부분이 저도 동의가 되는 것이 지금 어쨌거나 이제 좋은 뉴스들을 찾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1.72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분위기 자체로 보면 예전보다 위화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지금 뭐 당장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반응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증시에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은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서프라이즈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연준도 바라보고 있는 게 서서히 언젠가는 유동성 회수를 하겠죠. 네. 금리도 올리겠죠. 그 전에 시장에 적응할 시간을 줬고 충격을 줬는데 이제 시장은 적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1.7이면 역사적인 볼 때 아직까지 저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니까 조금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적응을 했기 때문에 금리의 어떤 미세한 조정이 증시에 있어서 영향은 이제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채 금리와 관련된 변수들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와이저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